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어떤 생각을 계속하고 고민을 계속했는데 별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기분만 나빠졌던 적이 있을까요? 이유는 우리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반추를 했기 때문인데요. 지난번에 올렸던 반추에 대한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반추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 분께서는 후회와 반추가 닮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고, 또 다른 분께서는 반추가 안 좋은 건가요? 자기 행동을 반성하고 중요하고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반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 반추인지 알아야지 우리가 어떤 반추하는 순간에 빠졌을 때 그 반추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머릿속에 반추라고 하는 개념이 없다면 내가 반추를 하고 있는 건지 뭘 하고 있는 건지 도통을 알 길이 없겠죠. 그래서 이 반추라고 하는 개념을 일단 정확하게 인지하고 머릿속에 넣어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반추를 딱 4가지만 기억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반추의 4가지 특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반추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반추라고 하는 거는 미해결 목표에 의해서 유발되는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우선 첫 번째로 반추는 미해결 목표에 의해서 유발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겪었을 때 혹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을 때 계속 깊이 생각에 빠지는 것들은 모두가 한 번씩은 그런 경험들이 있죠. 예를 들면 실수를 저질렀을 때나 예상치 못해 어떤 관계들이 안 좋게 끝났다라거나, 심지어는 치과 진료를 앞두고 있을 때도 그렇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을 때도 그렇고요. 되게 노력을 많이 기울였던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가 그런 순간들에 생각에 깊게 빠져들게 됩니다. 그거는 우리 인간의 뇌라고 하는 게 그렇게 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해결되지 않은 목표, 달성되지 않은 목표가 있을 때 당연히 효과적으로 그 상황을 조절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각에 빠져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 사건의 의미, 이것들이 왜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곱씹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반추를 하지 못했던 인간과 반추를 했던 인간, 두 종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진화적으로 보면 반추를 그래도 할 수 있는 종이 조금 더 문제를 잘 대응하기도 했었겠죠. 조금 더 깊이 생각해서 어떤 통찰을 찾아냈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반추라고 하는 거는 해결되지 않은 목표에 의해서 유발되는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뇌가 생각하는 어떤 바람직한 목표 상태가 있는데, 그 목표 상태와 현재 상태가 불일치할 때, 그게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 뇌는 그것을 일치시키려고 다시 이 상황들을 계속 분석하고 곱씹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점차 우리의 주의력, 우리의 관심이 자기 초점적으로 된다고 생각해요. 나 자신에 계속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났지?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이러한 자기 초점적인 문제 해결의 시도로 반추가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로 시작했는데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점차 문제 해결적이지 않고 그저 이 상황의 의미를 좋다 또는 나쁘다로 평가하는 데에만 집중하면서 이제 반추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추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해결되지 않은 목표에 의해서 유발되는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반추는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암세포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세포가 이제 암세포가 된 거예요. 그죠? 암세포라고 하는 실체가 있고 이게 병리적인 원인입니다. 이것을 제거하면 병이 제거되는 거예요. 하지만 정신건강 문제에서 반추는 조금 달라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기능이 점차 악순환을 돌면서 우리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순간까지 나아갔을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 자체가 병리적인 문제라서 이것을 말끔히 제거하면 되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침이 있죠. 기침. 우리가 어떤 이물질이 목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기침을 하게 되는데, 기침은 병인가요? 아니죠. 그죠? 기침은 정상적인 과정이고 우리한테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게 과해지는 순간, 그게 어떤 식으로든 과해져서 기침을 계속하게 되고 하는 순간에는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기침 자체가 병은 아니에요. 그죠? 반추도 똑같습니다. 기침은 어떤 이물질에 의해서 유발이 되죠. 반면에 반추는 미해결 목표, 해결되지 않은 목표에 의해서 유발됩니다. 하지만 둘 다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과정이지만
어떤 순간에 이르르면 그게 나한테 도움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또 이런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문제 해결로 시작했는데 이게 왜 어떻게 하다가 갑자기 반추가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추에 대해서는 여러 유명한 연구자들이 있는데 수잔 놀렌 호엑세마라고 하는 분이 정말 유명합니다. 이제 그분이 하셨던 연구 중에서 반추에 갇히게 되는 이유를 분석했던 게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어떤 개인이 달성하기도 힘들고 또는 포기하기도 힘든 목표를 설정했을 때 과도한 반추가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그래서 내가 반추를 많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디스턴싱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있고 사실은 맨 땅에서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것의 수단으로 사업이라고 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만든다는 게 참 쉽지가 않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들이 있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저는 사람들이 과학적이고 근거 중심적인 방법을 활용해서 충분히 스스로가 스스로의 마음을 잘 돌볼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겠죠. 약물 치료가 필요할 때도 있고 제가 그런 것들을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대의학이 이야기하는 정신건강 중에서 뉴로시스, 우울증 불안장애에 해당하는 상당 부분은 우리가 스스로 그런 것들을 배우고 연습하기로 했을 때 잘 대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CBT라고 하던가 마음챙김 이런 것들의 실제 근거들이 그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믿고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과학적이고 근거 중심적인 방법으로 돌보고 훈련하는 방법을 익히면 그리고 그런 것들이 널리 퍼질 수 있으면 훨씬 더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것들을 교육하고 연습시키기로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디스턴싱은 약 2년 반 정도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미 이제 이렇게 일들을 해왔고 또 되는 것들이 어느 정도는 있고 하다 보니까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죠? 지금 와서 갑자기 안 돼. 그냥 뭐 이쯤 하면 됐어 라고 생각하고 그만둘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뭐 완전히 안 되면 모르겠는데 또 누군가는 디스턴싱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그렇고 팀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달성하기 어렵고 포기하기도 힘든 목표가 설정되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저도 반추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뭐 운전하면서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아니면 뭐 목욕 샤워를 하면서 일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가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생산적인 문제 해결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어떤 나쁜 상황, 지금 뭐가 좋지 않은데 라고 하는 상황을 그저 곱씹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달성하기도 어렵고 포기하기도 힘든 목표를 설정하면 반추에 갇히게 될 확률이 높다고 하고 실제 제 개인 경험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도 중요한데 사람들이 문제 해결에서 시작했다가 결국 반추에 갇히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표를 달성하는 최선의 방법을 알지 못할 때 그런 순간에도 반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았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되게 큰 문제가 있는데 내가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라고 하면 하지만 내가 그것을 해결하고 싶다면 어떻게든 노력을 하겠죠. 하지만 방법을 모르니까 그저 그 상황을 곱씹기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지?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정리하면 반추라고 하는 것은 미해결 목표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발된 정상적인 과정인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혹은 습관이 좀 잘못 들리면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반추가 되어서 우리가 반추에 갇혀버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특징이 아주 중요해요. 왜냐면 만약 반추라고 하는 게 우리를 돕기 위해서 나 자신한테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현상이라면 그게 언제는 도움이 되고 언제는 해로운지를 구별할 수 있다면 좋겠죠. 어떤 시점부터는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때부터는 반추를 하지 않기로 노력해 볼 수도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반추가 항상 어떤 병리적인 문제인 건 아니다. 반추는 어려움에 대한 정상적이고 또 도움이 되는 정상적인 반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반추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자, 그리고 반추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반추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처리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많은 연구자들이 인간이 사고하는 방식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아주 크게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는 구체적인 사고 처리 양식, 두 번째는 추상적인 사고 처리 양식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반추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추상적인 사고 처리 양식에 해당했던 거예요. 추상적인 사고 처리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의 구체적인 요소라던가 맥락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런 것들은 분리해두고 단순히 이 상황의 어떤 본질적인 의미, 원인, 함의 그런 것들을 계속 곱씹게 되는 것. 그런 식으로 전체적인 수준에서만 이런 것들을 좀 조망하는 것. 구체적인 요소들은 생각하지 않는 것들을 추상적인 사고 처리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사고 처리 양식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무엇이 어떻게 왜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보다는 그러한 결과가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결과가 나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아주 브로드하게 얘기하면 좋은지 나쁜지를 계속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구체적인 사고 처리 양식은 조금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고 또 맥락을 고려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전반적인 맥락을 고려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떤 목표, 사건, 행동의 세부 사항이라던가 절차, 방법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거죠.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아까 제가 반출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일을 할 때도 많이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저한테 가장 어려운 지점은 뭐냐면 사람들한테 디스턴싱을 소개하고 디스턴싱을 통해서 마음을 관리하도록 설득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되게 고난이도의 기술 같고 어렵게만 느껴지는데 제가 마케팅 회의를 하다 보면 열심히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어떤 순간부터는 구체적인 안들이 잘 안 나오게 되고 이 상황이 좋지 않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만 계속 생각하게 될 때가 있어요. 미팅의 내용을 가만히 분석해보면 그때부터는 단순히 이 상황이 좋지 않음을, 이 상황이 나쁘다는 것만 너도 나도 우리 모두가 계속 인지하기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으면 기분만 안 좋아지거든요. 차라리 미팅 끝내고 뭐 커피나 마시고 하면 기분이라도 리프레시 되지. 그런 식으로 이 상황의 어떤 의미, 평가적인 의미에만 계속 집중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다시 빠져나와서 조금 더 구체적인 사고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원인을 분석해보자. 어떤 가설을 세울 수 있지? 뭘 할 수 있을까? 해볼 만한 일들인가? 얼마나 걸리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난 날들에 고민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이렇게 유튜브에서 녹화해서 내가 내 모습을 시청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내 생각들이 자막으로 달린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했던 고민들 중 상당수는 단순히 이 상황이 나쁘다고 하는 것을 곱씹고 있을 때가 많았을 겁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창문에 기대서 어떡하지? 이제 어떡하지? 이런 일들이 발생했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까? 이거 진짜 어떻게 하지? 어쩌지? 이런 식으로만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사고 처리 방식이 어떤 순간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또 어떤 순간, 특히 우리가 정신 건강을 대하는 그 순간에서는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집단을 두 개로 나누고 한 집단한테는 감정, 기분, 증상의 경험 자체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보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구체적인 사고 처리 양식을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어떤 감정을 느꼈을 때 단순히 좋다 나쁘다로 평가하고 그러고 있지 말고 이게 어디서 어떻게 느껴지는 거지? 감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지금 강도가 높아지는 거지? 어디서 느껴질까? 목이 좀 뻐근해지나? 약간 치밀어 오르는 느낌도 드는데?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그 경험을 탐색해보라고 한 거예요. 근데 다른 그룹한테는 추상적인 사고 처리 양식을 유도했습니다. 감정, 기분, 증상의 원인, 의미, 결과를 생각해보세요 라고 유도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됐을까?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구체적인 사고 처리를 한 사람들에서는 나는 쓸모없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무가치하다 이런 식의 되게 과잉 일반화된 결론과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자기 판단을 많이 감소시켰다고 해요. 그리고 사회적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반면에 우울증 증상이 증가할수록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추상적인 사고 처리를 하는 경우가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자기 초점적인 반추, 나 자신에 집중하면서 계속 반추를 하고 생각을 곱씹을 때 추상적 사고가 높을 때만 부정적인 기분이 유의하게 높아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 자신한테 집중하면서 막 몰두하고 하더라도 조금 더 구체적인 사고 처리를 한 경우에는 우울증 증상이 높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추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처리 양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상황의 구체적인 요소, 그 경험의 구체적인 내역들을 우리가 고민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뭉뚱그려서 아니면 일반화해서 이 모든 결론들을 좋다, 나쁘다 혹은 뭐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이 우리 정신건강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고 그게
반추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추의 중요한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반추는 습관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죠. 반추는 습관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습관이라고 하면 만약 반추가 습관이라면 그게 시사하는 바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습관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부터 내재되어서 내 몸속에 들어가 있어서 나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 가지고 태어난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일 때문에 어떤 행동이 습관으로 학습되어서 굳어진 걸까요? 후자죠.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학습되어져서 굳어진 행동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부터 어떤 습관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인간이라고 하면 혹은 모든 동물들이 어떤 행동 패턴들을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아기들이 이렇게 입 주변을 두드리면 혀를 이렇게 낼름낼름 거리죠. 그런 것들은 신경적으로 그 나이 때 발현되도록 각인되어 있는 반사 행동 같은 거예요. 반사 반응이라서 여기를 두드리면 계속 혓바닥을 낼름낼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내재된 행동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벌어지는 상당한 다양한 유의 행동 패턴들은 다 학습된 것들이에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되어서 형성된 겁니다. 근데 만약 정말 이게 학습되어서 형성된 거라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재학습을 통해서 다른 행동 패턴으로 대체하기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습관이 만약 학습돼서 만들어졌으면 다시 다른 방식으로 학습시키기로 해서 이것들을 변경시킬 수가 있습니다. 반추도 마찬가지예요. 반추라고 하는 것은 내 머릿속에 각인된 어떤 특징 같은 게 아니라 학습된 행동 패턴인 거예요. 그 말은 내가 반추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연습하기로 하면 이 학습된 행동 패턴을 다시 새로운 행동 패턴으로 재학습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습관이라고 하면 학습된 것이고 학습됐다라고 하면 재학습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습관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습관은 아주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으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는 생각에 깊게 빠질 때 막 이렇게 턱수염을 만지는 습관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한 습관들을 생각을 막 해서 할까요? 예를 들면 내가 깊이 생각에 빠졌네. 답을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지? 조금 더 턱수염을 만져볼까? 이런 식으로 할까요? 아니겠죠. 저는 제가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아주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으로 그러한 습관들을 하는 겁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으로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나타나는 행동 패턴인 겁니다. 반추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추는 습관화된 행동 패턴이기 때문에 어떤 순간 어떤 조건들이 형성되면 나는 아주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으로 반추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턱수염을 만지는 행위에 대한 어떤 인식, 개념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행위는 턱수염을 만지는 것이구나 라는 개념이 제 머릿속에 없었다면 제가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습관 행동을 했을 때 내가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인지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인지를 하겠어요? 근데 옆에서 누군가가 야 너는 고민할 때 계속 턱을 만지네? 혹은 가족들이 야, 턱 만지는 거는 피부에 좋지 않으니까 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저한테는 내가 고민을 할 때 턱을 만진다는 개념이 생겼고 그렇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턱을 만지는 행동을 하다가도 어떤 순간에는 내가 생각에 깊게 빠지면 턱을 만지는 습관이 있었지 라는 개념을 떠올리면서 다시 그 상황을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반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반추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주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떠오른 이 반추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지조차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의 의식 속에서는 반추라고 하는 개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생각인지 그래서 내가 반추에 빠졌는지를 여러분은 인지조차 할 수 없을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의 머릿속, 여러분의 세계 속에서는 반추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없는 개념인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순간에 갑자기 홍승주가 나타난 겁니다. 홍승주가 나타나서 반추에 대해서 막 역설을 해요. 여러분 세상에는 반추란 게 있습니다. 반추는 뭐 이런 특징이 있고 뭐 습관이고 이런 얘기들을 막 해서 반추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딱 주입시켜줬다고 해보세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어떤 습관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하다가도 내가 반추에 빠져 있다가도 갑자기 그 개념이 떠오르면서 지금 내가 반추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우리가 인식하기 위해서 조금 더 어려운 말로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나의 의식 세계 속으로 떠올리게 하려면 개념이 잡혀 있어야 됩니다. 개념이 잡혀 있어야지만 내가 그런 것들을 인지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반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반추는 습관이고 아주 무의식적이고 반사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행동 패턴인데, 내가 이 행동 패턴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지만 일단 그것을 인지할 수 있고, 인지해야지 내가 그런 것들을 바꾸든지 아니면 다른 행동으로 대체하거나 하겠죠. 그래서 만약 반추가 습관이라고 하면 습관은 아주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으로 떠오른다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의식적인 것들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추가 무엇인지를 우리 머릿속에 잘 넣어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반추가 습관이라고 하면 또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습관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습관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가 학습돼서 무의식적이고 반사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습관이라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말은 습관이 형성된 이유와 배경을 이해한 다음에 조금 더 기술적으로 내 뇌가 다른 방향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을 해야지 내가 습관을 바꿀 수 있는 거지, 반추라고 하는 습관을 인지하기만 하고 이제 안 해야지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아까 막 생각에 깊이 빠지면 턱을 만진다고 했죠. 저한테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제가 설령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내가 의지만 잘 다져서 이런 습관 하지 않아야지 한다고 해서 이 습관이 없어질까요? 아니겠죠? 아닙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에서 학습되어서 이후부터는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행동 패턴인 거예요. 내가 그냥 안 해야지 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싶은 습관이 있다고 생각해볼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일찍 일어나야 돼 한다고 해서 일찍 일어나질까요? 아니겠죠. 만약 행동 패턴을 만드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었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모두가 부지런하고 모두가 성공하고 했겠죠. 하지만 행동 패턴은 의지를 다진다고 해서 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습관이라고 하는 행동 패턴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관인 거예요.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겁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히 그냥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이 습관이 만들어진 배경을 이해하고 이 습관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이해하고 그 상황에서 내가 이 습관을 다른 행동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다른 행동 패턴으로 만들 수 있도록 재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재학습해야지 습관이라고 하는 게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통제가 불가능하고 내가 단순히 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반추의 중요한 특징 중 또 세 번째는 반추는 습관이라는 겁니다. 습관이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 습관이라고 하면 반추가 습관으로 굳어지면 우리가 아무리 그런 것들을 안 하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좀 더 거창한 새로운 목표를 세우더라도, 심지어는 부정적인 결과가 따르더라도, 더 나아가서 반추를 하는 게 나 자신의 가치관과 맞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으로 굳어진 행동은 멈추기가 어렵다. 멈추기가 어려운 습관, 학습된 습관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 반추가 만약 습관이라면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게 왜 생겼는지 궁금하겠죠? 대체 그게 왜 생긴 건데?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변으로 반추의 중요한 특징 중 마지막 네 번째는 반추는 회피의 한 가지 방식이라는 거예요. 반추는 회피의 한 가지 방식입니다. 적어도 우울증에 있어서 반추는 회피로서 작용하고 있을 때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습관이 만들어지려면 습관이라고 하는 게 어떤 기능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어떤 기능을 하고 있어야 되냐면 크게 두 가지 중 하나인데, 첫 번째는 내가 좀 좋지 않은, 나한테 뭔가 달갑지 않은 무언가를 줄여주거나 아니면 나한테 좋은 무언가를 늘려줘야 됩니다. 그죠? 예를 들면 제가 막 이렇게 막 턱을 만지는 것들은 어떤 답답함 혹은 생각에 빠져있을 때 느껴지는 어떤 지루함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 수도 있겠죠. 아니면 반면에 제가 유튜브를 올리는 게 막 습관이 돼가지고 열심히 막 매일매일 올린다고 해보세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매일매일 올린다고 하면 그 행동 패턴이 저한테 습관으로 된 이유는 사람들의 반응이 좋아서일 겁니다. 제가 원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계속 주기 때문에 제가 그 행동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요와 댓글을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더 자주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결론인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어떤 행동 패턴이 습관이 되려면 나한테 좋은 것을 줄 때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것들을 좀 줄여줄 때도 있을 겁니다.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 중 하나예요. 이 두 가지 기능 중 하나를 해야지 어떤 행동 패턴이라고 하는 게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반추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길래 습관으로
되어버린 걸까요? 반추는 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좀 줄일 수 있고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회피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습관으로 되었을 때가 아주 많습니다. 반추는 문제 해결과 대척점에 있다고 생각했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있다고 하면, 그리고 그게 좀 구체적인 사고고 행동 지향적인 사고라고 하면, 반추는 훨씬 더 추상적인 사고고 행동보다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 사고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힘들 때, 우울증에 걸렸을 때에는 어떤 것들을 직면하고 행동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정상적인 마음일 때도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마음이 힘들면 더더욱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구체적이고 행동 지향적인 사고로 뭔가를 바꿔보기보다는 추상적인 사고로 몰두하면서 이런 것들을 피하고 밀어두는 일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추라고 하는 게 일종의 인지적 회피라고 하는 거예요. 반추라고 하는 것들을 인지적인 회피로 정의하는 심리학자와 임상가들이 정말 많습니다. 한 문헌에서 반추의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임상적으로 관찰되는 반추의 기능에는 첫 번째, 실제 행동이 아닌 생각을 통해서 실패와 굴욕의 위험을 피한다. 두 번째, 구체적인 실행 계획 없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해하려고만 시도한다. 세 번째, 타인의 부정적인 반응을 미리 예상해서 비판을 회피하고 최소화한다. 네 번째, 원치 않는 감정을 통제하려고 한다. 원치 않는 감정을 피하려고 한다는 거죠. 다섯 번째, 원치 않는 특성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을 동기부여한다. 여섯 번째, 어떤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이해해서 통찰을 얻고 미래 문제를 예방하려고 한다. 미래에 다가올 위험들, 마주할 수 있는 위험들을 피하려고 한다. 일곱 번째, 책임감을 줄이고 결론에 대한 확신을 높이려고 한다. 반추는 이러한 기능들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나열된 것들을 생각해보면 거의 다 회피에 대한 얘기들이죠. 무언가를 피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반추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반추가 분명 회피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뭐냐면 이 회피로서의 기능은 단기적이라는 겁니다. 회피는 단기적으로는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나한테 별로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내 삶을 바꿀 만한 기회를 계속 줄이고 삶의 반경을 줄이기도 하고 내가 어려운 일들을 직면할 가능성들을 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연구를 해보면 추상적인 사고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그 상황을 곱씹는 행동 자체가 결국은 부정적인 감정을 더 자극한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상황을 바꾸는 데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도 않고 부정적인 감정이 더 깊어져만 가겠죠. 그러면 상황이 더 악화되니까 또다시 나는 반추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추가 이렇게 악순환을 돌 수 있기 때문에 생각 감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에 갇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반추의 네 번째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반추라고 하는 것은 회피의 기능을 한다. 그래서 습관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반추의 네 가지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반추는 첫 번째, 해결되지 않은 목표를 해결하려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상적인 과정이다 라고 얘기했었고, 두 번째, 반추라고 하는 것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반추는 추상적인 처리 양식이다, 추상적인 사고 처리 양식이다 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 반추는 습관이라는 얘기를 했고, 그 습관이란 게 왜 형성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반추는 회피의 기능을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를 특징을 이해하고 보면 첫 번째로 질문 주셨던 후회와 반추가 닮았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죠. 비슷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 후회가 그저 그 옛날의 상황을 막 고민하고 곱씹고 하고만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반추에 가깝겠죠. 근데 그 후회가 그때 그러면 안 됐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내가 어떻게 하다가 그 생각을 하게 됐을까? 앞으로 그런 선택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구체적인 사고를 한다면 후회라고 하는 게 반추가 아니라 문제 해결적인 숙고, 깊은 형태의 사고방식, 숙고에 해당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후회와 반추는 비슷할 수도 있고 또 후회 자체가 만약 문제 해결적이라고 하면 반추와는 다를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반추가 안 좋은 건가요? 자기 행동을 반성하는 중요하고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라는 질문은 이제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겠죠. 반추는 당연히 정상적인 방법이고 자기 행동을 반성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행동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반추, 우울 반추 같은 것들은 그런 식으로 정의되는 게 아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추상적인 사고 처리 양식으로 빠지게 되면서 회피를 하게 되고 그 결과 습관으로 굳어버린 하나의 사고 패턴이다. 행동 패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반추의 특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실은 여러분 걱정할 건 없습니다. 왜냐면 저도 반추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반추는 이상한 게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내가 어디까지 그런 게 나한테 도움이 되고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나한테 해로운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잘 조절할 수 있기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반추를 아예 안 하는 세상은 아름다울까요?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그 모든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훌륭한 미술품, 좋은 옷들, 좋은 풍경, 조각물, 멋진 공원, 이런 것들은 다 뛰어난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또 반출을 하면서 자기 고민도 하고 세상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자기 초점적인 철학적인 실존적인 이상한 생각도 하다가 또 구체적인 방법들이 떠올라서 그런 결과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 사회라고 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엔 다양한 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토록 풍요롭고 다양한 처사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반추하는 동물입니다. 소와 같이 어떤 음식물을 개원해서 반추하는 동물이 아니라 생각을 끊임없이 개원해서 곱씹게 되는 반추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아주 근원적인 조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반추하는 나 자신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자책할 필요도 없고 스스로가 멍청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조차 그러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반추를 조금 더 잘 이해하기로 하면 조금 더 잘 조절하고 나한테 맞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보면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훨씬 더 건설적인 방향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반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또 궁금한 점들이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또 다른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됐다라고 하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제가 그러한 행동들에 대해서 정적인 강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무언가들을 더 받게 돼서 제가 유튜브를 업로드하는 행동들이 더 습관화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좀 더 자주 올리기 위해서라도 좋아요와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기로 할게요. 감사합니다.